국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전국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전국에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라 청문회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네, 여야 대치는 한 달 남겨둔 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이번 달 내내 격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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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가 소집이 됐고요.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 아수라장, 동물국회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 이런 일련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배 교수님. 일단 상당히 이 협치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협치 대신에 이제 대치 그런 정국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지금 이제 정치권의 모습을 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이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극적인 중재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치 정국, 대결 정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리고 당초에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혼자의 판단 착오가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의총에서 동의를 받은 추인을 받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결정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또 보고를 했고, 그럼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 건데 한동훈 이른바 소통령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한 사람의 어떤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과연 집권당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청문회를 통과해야만이 지금 이제 새 정부는 내각을 출범시킬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이 청문회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도 결국 이제 국회의명 동의를 받지 못할 텐데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는 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치권의 모습을 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 교수께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에 국민들이 질타를 많이 받아와서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거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은 내용도 문제가 많지만 절차와 과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도 이 과정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찬성했다가 또 근본적으로 법안을 살펴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번복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명분을 상실했고 또 애초 이 지금 검수완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안 1차로 검경수사권 분리를 했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까지 했던 1차 개혁안이 있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정권 교체기 있죠. 임기 말과 임기 초에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게 된 것도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하고요. 또 지금 이제 검찰이 6대 범죄에서 2개 범죄만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패와 경제 부분만 수사하게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4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지만은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처라는 새로운 또 기관을 신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충분히 내용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에서 또 몸싸움과 또 부상이 속출하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게 되는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도 너무 이런 회기 쪼개기 하루 국회에 원래 임시국회는 한 달간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기 쪼개기를 해서 2번 또 이렇게 3번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옮기게 되고
또 이게 법사위 소위원회 또 안건조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 속에서 야당으로부터의 어떤 아무런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한 건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당이 171석이라는 절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정부 모든 안건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발목 잡기를 하게 되면 국정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자아내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예.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지금 무너뜨린 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야가 이 검수완박법 내용과 관련해서 서로 아주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만 이제 벼랑 끝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합의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랬냐? 자신이 불러준 대로 이 중재안이 작성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하면은 이분이 또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러준 대로 다 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로 이걸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남은 쟁점은 뭐였냐면은 6대 범죄 가운데서 부패 경제 두 개로만 하기로 했는데 아니다. 공직자 범죄도 넣자. 그리고 선거 범죄도 넣자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좋다. 선거 예. 범죄는 받겠다라고 또 일부를 양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또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파행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파행을 유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유리 좀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속셈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나쁜 정치다, 예. 꼼수 정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절차 또 과정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자, 검수완박 법안 중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고 예. 이제 남은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민주당은 이틀 뒤 본회의에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 지금 뭐 국회에서 고성도 오가고 몸싸움도 오가는데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절대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은 시작이고 아마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5월 3일 지금 임시국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국회에서 또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국민의힘은 그거 반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또 몸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정부로 이송이 돼서 5월 3일 날 원래 정례적으로 국무회의가 화요일 날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도 5월 3일 날 예정돼 있는데 예. 만약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동의를 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크게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또 이 검수 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검찰 또 그 법률가 단체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래도 잘된 법안이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요, 결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서로 이제 협상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안을 보면은 당초 중재안보다 상당 부분 좀 양보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당초 중대안은 이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경제 두 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에 직접 수사를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고요. 그리고 이제 중수청 설치를 이제 1년 6개월 최장 안에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 중수청 설치 부분도 법안에 빠졌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구체적인 시기도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여지를 남겨놨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합의한 것보다는 상당 부분 후퇴했으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특위 과정에서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장 이상적인 검경 수사권 분리,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검찰의 권력이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말하는 게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협조를 결코 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또 논란이 불가피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금수완박에 대한 충분한 내용적 보완을 하고 이 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너무 강행 처리하면서 검찰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6대 범죄에 대해서 2대 범죄로 수사를 축소하면서 그다음 4대 범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할 거냐 기구를 설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결국 그거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처를 1년 6개월 이내에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잠정적인 합의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민주당이 이걸 파괴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대범죄수사처가 설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게 해서 경찰에게 주면 이 4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일게 되고 그다음에 검찰은 지금 약 한 3천 명의 검사들과 7천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있는데 2대 범죄만 수사를 하게 되고 그것도 1년 6개월 뒤에 중대범죄수사처가 설립이 되면은 그 수사권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다음 중대범죄수사처를 어떻게 조직을 구성할 거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검찰의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보자. 이런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하고 또 그다음에 검찰도 반발하고 여러 변협이라든지 법조계에서도 반발하고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구성을 잘 해서 앞으로 그러면 검찰의 그 기소권과 수사권, 기소권만 남고 수사권 없어지는데 이 수사권 없어지는 부분들을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적이고 정리정돈하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교수님께서 뭐 전혀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인데 바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속아서 동의를 해줬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검찰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즉 뭐냐? 검찰이 굉장히 검찰의 수사권을 그동안에 오용 또는 남용을 해왔고 그런 피해들이 고스란히 뭐 정치 보복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개혁은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 본다라는 것 하나인데 과연 그러면은 검찰이 무조건 경찰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수사기가 아닌가라는 것도 검찰 중심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피해가 꼭 있겠는가? 오히려 검찰이 무소불위에 권한을 독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봐왔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시기도 지금 특정이 안 됐고 중수청 부분도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여야가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서 가장 바람직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좀 내놓을 때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받은 중재안에 대해 가지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예.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원래 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상당히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있고 또 새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예산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또 정부 출범에 필요한 법안 이런 것들을 조금 민주당의 협조를 좀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수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니까 중재안을 받아줘서 앞으로 여야 간의 협치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조금 순수한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원내대표 입장보다는 또 국민과 또 뭐 대통령 당선인 또 국민의힘 전체 이제 여론을 보게 되니까 역시 내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지금 뭐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돼 있고 설치된 지가 지금 1년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제도도 정착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공수처 수사 내용을 보면은 1년 반 동안 한 게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현재 개혁안들을 좀 잘 되는지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국민의 어떤 여론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바꾸고 나가는 방향이 필요했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고 10전성 봤을 때도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거의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리고 신정부가 5월 10일 날 들어서는데 이 정권 교체기에 좀 안정적인 국가 운영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행 끝에 연기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다시 열립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 입법까지 거론하며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면은 앞으로 내각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그래서 국무위원들은 이제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제청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출범과 함께 내각이 출범한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전체 청문회 일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여야가 정면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5월 10일 날 제가 볼 때는 뭐 출범과 함께 내각 구성하는 건 좀 어렵고요. 당장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굉장히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장관 후보자를 제청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제청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도 요청이 들어오면은 제청을 할 의향이 있다. 다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좀 출범은 어렵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보면은요.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1998년도에. 근데 이제 JP에 대해서 당시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6개월 정도 서리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YS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인 고건 예. 전 총리가 제청을 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한 그런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갑자기 탄핵으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인계 절차 없이 바로 하면서 이제 이때의 내각을 그러면 그때 누가 제청을 했냐면은 이제 유일로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하고 나중에 이제 이낙연 초대 국무총리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면서 다시 나머지 내각을 꾸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다른 총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부겸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애초에 이제 총리 인준에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앞서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두루 거친 인물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자 시작부터 지금 난관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원래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제청안이 국회 제출이 되면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4월 25일, 2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뭐 자료 제출 논란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스케줄을 보면 5월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예. 그다음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 일정도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된 출범이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헌법 86조 1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고 예. 또 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이런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규정 다 지금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예. 두 가지를 이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서 예. 그 장관 후보자 임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신임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면 또 시간상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부겸 국무총리랑 조금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해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부총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만약에 행사를 해주면 추경호 부총리를 임명을 하고 예. 총리가 공백 상태에서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추경호 의원도 이제 다음 주에 인사청문이 진행이 될 텐데 추경호 의원뿐 아니라 인사청문 이번 주에만 대략 한 14, 15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슈퍼위크라는 이 주간 동안 논란과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있어서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이제 문제는 18명의 장관 후보자 플러스 또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무난히 통과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낙마하면 이제 몇 명이 낙마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전략이 최소한 최대 한 명 정도만 낙마시키고 나머지는 다 살린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한 명이 누구냐? 역시 예. 정호영 제가 볼 때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최소 3명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플러스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또 정호영 후보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민주당에 이어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이제 데스노트에 예. 이름이 오르면 이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대 다 낙마를 했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2가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이제 김현숙 그리고 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에 이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는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론스타와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다 의혹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재산 증식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분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신고했던 재산이 11억입니다. 5년 전에. 근데 5년 만에 지금 30억이나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겸직이 안 되고 국회의원 세비가 뭐 연봉이 대략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30억이나 늘었을까?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부동산이 올랐고 그리고 또 장모로부터 10억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보충 병영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당초에 보충력이 됐다가 1년 만에 이제 아예 면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그런 이제 지방의 아파트를 이 모든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자금법에 보면은 이 생활비 같은 거는 이제 쓸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본인의 해명은 지금 주민등록만 올려놨지 예.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또 이제 원희룡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5등봉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친동생 같은 경우는요 한 예. 8년 정도 정치자금 후원에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지급한 돈이 지금 총 합치니까 한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예.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현미경 검증이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후보자들의 제기된 의혹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4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장관이 그 임명이 안 되면은 예. 정부 운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만약에 마치게 되면 3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고 만약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은 10일의 기한을 두고 다시 임명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일 뒤에 만약에 국회로부터 뭐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5대 인사 기준, 7대 인사 기준 이래서 청문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 34명의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잘 살려서 원만하게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가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겠죠. 예.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4명 정도의 후보자를 이제 낙마시키려고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또 정호영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더 철저해서 낙마를 시키겠다 이렇게 뭐 전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를 진행해보고 여러 가지 의혹 사항이라든지 또 정책 사안이라든지 앞으로 그 부처를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해보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적임자를 뽑는 네. 것이겠죠. 예. 대표적인 이제 검증 포인트는 도덕성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능력 문제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초대 내각 인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지금 인사가 여러 가지로 좀 편중되고 예. 흠결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 평가가 낮아지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42%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1번이 지금 인사 문제다. 라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문제 그리고 또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가 겹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빨리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지. 만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틴다면은 여론의 어떤 그런 이제 역풍은 더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가 왜 이렇게 지금 꼬이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첫 번째로는 본인의 인간관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편중 인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서육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60대 남성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서울대 출신이 과반을 넘고 또 그 가운데 서울법대 출신이 또 절반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편중된 인사 같고 역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검증 기능이 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인사 검증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회 법이 바뀌면서 들어간 조항이 바로 이제 인사 검증 관련인데 이번에 지금 인사 검증 팀장을 보면은 주진우 부장검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인사 검증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팀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검증 기준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대선 민심 0.7%포인트의 근소한 차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번 지선에서 반영이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대선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0.73%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박빙 그 구도가 지방선거까지 지속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하시게 되면 예. 20일 이후에 지방선거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대선이 초박빙으로 끝나니까 그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상당히 특히 수도권에서 박빙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13대 3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때 당시 국민의힘은 뭐 대구, 경북, 뭐 그다음에 경남권 하나 이렇게밖에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그때보다는 균형을 많이 회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또 대선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는 상당히 지금 큰 폭의 차이가 나고 있고 예. 또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민주당이 약간 앞서고 있고 또 충청도에서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이 소폭이지만 상당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현재로 봤을 때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게 보이고 예.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강원과 충청권은 조금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결국 이제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조금 궁금해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경기도가 제일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윤석열 사실은 이제 뭐 마크 우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이 김동연 전 민주당 대선 이제 후보였죠. 후보였다가 예. 이제 사퇴하고 지지를 새로운 선언했는데 물결이죠. 예. 김동연과 김은혜 후보 간의 대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은 예. 거의 박빙 1, 2%포인트 내에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 후보 간의 인물 경쟁력보다는 윤석열 정부 초기 민심의 성공도가 상당히 판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맞붙게 됐는데 예. 현재 쭉 민심의 추세를 보면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조금 앞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할 때 민주당 당 대표였는데 그 책임론을 업고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그동안에서 인천시장도 하고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정치를 하다가 서울시장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시민들의 정서감도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전하게 되면 4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지난 2번 서울시장을 했고 다시 복귀해서 한 번 하고 두 번째 서울시장을 이제 뭐 노리게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보여주신 뭐 여러 가지 정책적 능력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또 인물 경쟁력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은 예. 이제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발돋움을 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만약에 김은혜 또는 그 김동연 후보 둘 중에 당선되는 분이 예. 차기 또 유력한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배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일단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때 성적표가 13대 4.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예.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좀 궁금한데 일단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투표 결과가 예고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대선 결과에서는 상당 부분 좀 역전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10곳에서 이기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7곳에서 이기는 걸로 그래서 10대 7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10대 7에서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예. 일단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측면은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출범식을 하니까 예. 굉장히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 22일 뒤에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두 번째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2일 날 그러니까 지방선거 10일 전에 오니까 예.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민주당의 또 유리한 포인트는 뭐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은요. 제가 볼 때는 대선보다는 상당 부분 최소 10%포인트 이상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직표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조직에서 좀 앞선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0.7%포인트로 아깝게 정권을 뺏기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소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특히 이제 뭐 20대, 30대 이른바 개혁의 딸들 중심으로 예. 결집하는 그런 양상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그래서 최대 승부처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 과연 어느 정당이 어느 정도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싸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성교 동국대 특임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